제9장은 한국의 재정금융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적은 먼저 식민시대의 유산이라 그래서 헤리티지 오브 콜로니얼 피리어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네, 제가 좀 보충을 했습니다만은 그 식민시대의 유산이라는 거를 유산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콜로니얼 피리어드의 헤리티지. 이때 그러니까 이 식민시대 유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재정금융 발전에 있어서 식민시대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은 뭐가 있었느냐.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선급 관리들과 협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죠. 피데럴 리저브 시스템. 미국의 중앙은행은 왜 단일은행이 아니라 피데럴 리저브 시스템이 중앙은행이 됐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각 주에 근거한 지방의 센트럴 뱅크, 지역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연합이 피데럴 리저브 시스템을 구성해서 하고 미국 전체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이라는 식민지 유산을 한국은행으로 고쳤고 상업은행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신속한 민영화를 촉진했고 재정 성장 촉진을 위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실행을 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정부 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100% 늘어나요. 가령 10억 원의 예산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0% 뛰면은 그 10억 원은 그 다음 해에는 5억 원의 가치밖에 없거든요.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러한 것을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이 한국의 관리들과 협력해서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조언을 하게 되죠. 재정 및 금융 분야 어떤 분야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기 확장 정책을 지향했으나 미국 정부는 정부 지출과 신용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한편 평에 그런 물가절하를 압박하였을까요? 아까 왜 평가절하를 고치를 시켰을까요? 정부 지출과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평가절하를 압박한 이유는 가령 1달러를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0원에서 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1달러가 200원이 되도록 원이 되 평가절하를 왜 이렇게 그러면 어, 이거 유도를 했냐면은
결국 그 인플레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평가가 절하가 되면은 수입은 줄어들고 줄어들어야 되겠죠. 수출은 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달러 부족을 해결하고 인플레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한국의 원화 가치를 평가절하를 압박하였습니다. 재정 및 금융 변수의 추이를 보면 GNP, 보통 GNP 대비죠. 왜냐하면 GNP가 경제 전체의 규모, 빵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데이터는 후 데이터, 저량, 스탁 데이터, 그러니까 잔고라든가 스탁이 수가 있고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수입 지출은 유량이 10.2%에서 1955년은 16.11.9%에서 18.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보면은 1955년도에 한국 정부는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까?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부 수입의 합계가 GNP 대비 10.2%인데 정부 지출은 11.9%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1955년에 적자를 갖고 있었죠. 정부 재정 수지가 적자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75년이 되니까 16.2%대 18.7%. 네, 계속 적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자 재정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55년부터 75년까지. 이것이 이제 재정 쪽에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우리가 합쳐서 정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은 주로 마니타리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신용 뭐 이런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 대출입니다. 신용은 보통 은행 대출과 은행의 해외 대출 보증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화폐는 M1과 M2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M1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다 기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M1은
그냥 캐시입니다. in circulation. 지폐와 코인. 이걸 합쳐서 우리가 M1이라고 얘기해요. M2는 뭐냐? M1 플러스 모든 이자 지불형 저쪽에. M1은 캐시 인 서클 지폐와 코인을 합한 거고, M2는 M1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겁니다. 지폐 캐시 인 서큘레이션 플러스 디맨드 데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없는 예금. 그래서 M1 보통은 M1, M2의 비중이 M1 의 비중이 보통은 1대 3이나 1대 4 정도 됩니다. 1대 3이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1대 4로 M2의 비중이 더 커지면 이제 선진국형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은행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M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밖에 있는 캐시 인 서큘레이션과 은행 밖에 있는 것이에요. 캐시 인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어, 1955년만 하더라도 M1과 M2의 비중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 말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축예금이 거의 없었다는 한국에. 그런데 75년이 되니까 GNP의 13.1%를 한국민들은 디맨드 데포짓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34.4%는 이자 지불형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베어링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집어넣어. 누가 특히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기업이죠.
기업은 수백만 불을, 수백만 원, 수십억 원을 그냥 자기네 창고, 은행 금전 보관소에다 놔둘 수 없죠. 인터레스트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대개 기업들은 많은 액수를 M1, M2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불용 저축예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가게도 부자일수록 이자 지불용 저축예금이 많고 현금 포션이 적겠죠. 그래서 M1과 M2를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해외 대출 보증을 합쳐서 71.3%가 은행 대출이었다. 다시 말하면 GNP 대비 은행 대출이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 거의 제로였죠. 꾸준히 늘어났죠. 해외 대출 보증도 꾸준히 늘어났죠. 해외 대출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지급 보증해 주는 게 은행이죠. 그러니까 지급을 보증하면은 그것을 그 회사에 대증을 해주면은 10억 원 대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외 대출 보증을 별도로 잡는 것입니다. 특정 연도의 일반 정부 지출 분포를 보니까 국방 서비스가 56.0%로 정부 지출의 반 이상을 국방을 차지하다가 25년이 되니까 24.6%로 줄어들고 대신 사회 서비스라든가 경제 서비스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전쟁과 전쟁 중 기간에는 굉장히 국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사회 서비스, 경제 서비스 으로 사회 서비스라는 건 주로 복지 지출이죠. 노인을 케어한다든가 장애인을 케어한다든가 하는 것의 비용이 사회 서비스, 경제 서비스는 기업의 활동을 보조한다든가 하는 것이 경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후 한국 경제의 개발을 한번 살펴보면은 음, 변동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GNP에 대한 고정 투자의 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963년, 64년의 긴축 정책 이후 한국인들은 국내 자원 및 비원조 및 외국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원조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조로 차지하고 있던 것을 한국인들은 국내 자원이라는 게 국내 세이빙이죠. 국내 저축과 외국 자금, 외채에 의해서 원조를, 원조 삭감을 대체해 나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및 독점 판매 수익이 감소하고 정부 수입 총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탈세, 특히 소득세에 대한 조치가 엄격했는데요. 1970년까지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는 뭐 3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30%가 아니라 10%밖에 못 부과를 했다면은 결국은 그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에 10년 이상 집중했고 이후 관심은 수요로 옮겨갔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M1과 M2의 공급이죠. 1965년 개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비록
회사에 대한 자금 부담은 증가시키겠지만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가계의 소득이 은행권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 국내 저축 증대. 그래서 GNP 중 정부 소비 저축과 고정 투자 비중을 보니까 고정 투자 비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62년 이후에는 스테이블해졌다. GNP의 4.4%, 5.0%는 기계 설비라든가 공장 설비라든가 기계 등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소비는 14.2%, 12.1%, 그 다음에 저축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저축에서 75년이 되면 플러스 저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것이 민간 소비가 아니라 정부 소비라는 정부 소비라는데 여러분들이 정부 소비는 GNP의 한 12%, 민간 소비는 한 70%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정부 소비, 정부 저축, 정부의 고정투자, 고정투자 이런 거를 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 다음에 일반 정부 세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얻어들이는 세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GNP 대비 정부 세입의 비중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세입이 형편없었죠. 6.4%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15.6%까지 증가했고 총 세입의 구성은 중앙정부에서 90%, 민간 지방정부에서는 10%밖에 못 받았죠. 전체 그 세입의 구성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은 세원에다가 소득에다 바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민간이 내는 소득세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죠. 16.8%.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이 활동 결과 이윤이 남게 되면 법인세를 부과한. 그것도 훨씬 늘었죠. 정정했죠. 간접세라는 것은 소득에다가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사면은 여러 가지로 그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죠. 특히 주 같은데. 세금은 46.6.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접세를 올리게 되면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접세라는 것은 물품, 주류라든가 석유라든가 상품에 붙이는 텍스인데 부유한 사람들은 주류나 석유나 상품에 붙이는 지출이 뭐 전체 자기 소득의 20, 30%일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7, 8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접세를 올리는 게 더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접세를 부과하면은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가령 부자는 50%를 내고 가난한 사람은 10%를 낸다면은
직접세는 훨씬 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 간접세는 코모디티에 붙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빈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불리한 세금이 간접세라는 것을 그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이번 간접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니까 어, 법인세의 경우 1964년에 이 정도의 과세 표준이 있었다면 15년이 되니까 어유 저 5배 정도 늘어났죠. 세입액도 늘어나고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세입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반면에 세입액에서 보면은 세입액은 어, 전체 GNP의 0.46%인데 1975년이 되니까 2.18%로 늘어났다. 세입이 굉장히 늘어났다. 소득 탄력성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입액이 몇 퍼센트 증가하느냐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1.33%, 1.33이라는 것은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세입액은 133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년도의 소비세 비율을 보니까요. 석유 제품의 비율이 1958년에는 19.1%, 26.2%, 75년은 제1차 석유 파동 직후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43.1%. 그렇죠. 석유라든가 설탕의 소비세 비율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75년까지. 비농업 개인소득과 관련된 개인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보니까 비농업 개인소득이라는 것이 뭐 어, 어, 120만 원, 그래서 193, 1,930만 원으로 거의 2배 증가한, 14년에는 뭐 20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세 표준도 증가했고, 소득 대비 과세 표준 비율은 네, 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과세 표준도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비율은 18%에서 46%로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것이죠. 재정 시스템이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어, 가구당 비농업 소득 대비 농장 소득 비율이 82%였는데 88%로 농장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고 비농업 가구의 진위 계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진위 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것은 더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10분위 소득 가구 비율의 비농업 가구를 보니까 비농업 가구의 소득이 뭐 44.9%, 45.6% 거의 변동이 없네요. 농업 가구의 경우에는 10분위 소득의 가구 비율이 10분위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위 10%의 소득을 10%의 소득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 격차죠. 이게 확대가 될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위 10%보다 45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될수록 농업 가구와 비농업 가구 전부 다 가구 소득의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는 것을 1965년에서 1974년이 되도록 비농업 가구는 물론 악화됐고 농업 가구 내에서도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위 소득 가구 비율은 제가 여기다 좀 적을까요? 최상위 10%의 가구의 총소득, 소득 합계가 최하위 10% 소득 합계로 또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라고. 정년도의 소비세 비율을 보니까 아유 소비 제품의 경우에는 43.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비율을 소비세 중에서 소비 제품이 43.2%를 차지하고 기타 제품은 40.4%를 차지했습니다. 비농가 가게에 대한 조세 재정 지출 및 순예산을 보니까 어,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비농가입니다. 비농가에 대한 소득의 진입의 수가 74, 65년에는 0.51인데 0.48으로 소득은 분배가 개선이 됐죠. 진입의 수는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비슷했으니까 진입의 수가. 지출은 진입의 수가 좀 더 나아졌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농가 가계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의 수가 낮아졌으니까요. 74년이 되면은 65년과 74년과 그래서 그런데 농가는 어떻게 되느냐? 0.347에서 0.413으로 더 악화가 됐네. 네, 이게 재미난 사실이죠. 표 85와 84에서의 결론은 뭡니까?
소득 분배가 악화됐어. 진위계수 향상. 근데 그 전에 농가가 아니라 비농가. 그러니까 농가가 아닌 일반인들. 그래, 경우에는 어? 개선됐습니다. 그 말은 진위계수가 하락했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0.51에서 0.48호 사이에 소득 분포가 개선됐다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위계수를 읽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인구 소득 조세 부담 및 지출 수혜액을 보니까 도시에 대한 지방의 비중이 인구가 1965년만 하더라도 지방이 도시보다 많았죠. 74년이 되니까 급속한 어바나이제이션, 한국의 도시화에 따라서 지방의 지방 인구의 비중이 100명이 도시에 산다면은 62명이 지방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됐죠. 소득도 93.4%가 지방이 지방이나 도시나 비슷했는데 지방의 비중이 도시에 비해서 반 타작된 거예요. 55% 정도. 조세 부담은 비슷하고. 이건 뭐냐면 지방민들이 조세는 더 많이 부담했다. 상대적으로. 지출 수액은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도시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지방에 들어가는 비중을 따지니까 지방에 들어가는 흘러 들어가는 지출 수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거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어바나이제이션, 도시화, 공업화의 과정에서 지방민들이 수혜를 줄여잡았다. 줄여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전 이후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한국은행은 전쟁 비용의 조달을 위한 화폐 발행으로 정부 부채를 떠안게 되며 악성 인플레가 유발되었고 화폐와 신용장부의 대GNP 비율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화폐와 신용장부의 대GNP 비율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다 배웠죠? 배웠는데 인패싱 지나갔기 때문에 아까 M1, M2 테이블이 나온 데를 가보죠.
더 올라가야 되나? 아무튼 M1, M2 테이블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네요. 네. 화폐. 자, 그럼 M1과 M2. 특히 M2가 M1을 포함하니까 M2를 보면은 GNP의 8.1%밖에 안 되죠. 은행 대출이라고 그러면 6.0%밖에. 따라서 14%만이 GNP의 화폐 쪽에서 커버를 했대요. 네, 나중에 1975년이 되니까 M2가 34%, 은행 대출이 38% 되니까 둘을 합하면은 한 82%, 72% 정도가 GNP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테이블을 표 45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네, 여기서 표 40, 아까 표 얼마였다 그랬지? 40인가? 45입니다. 45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상업은행들은 저축예금과 대출 가능 자금의 부족으로 또한 정부의 통제로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하는데,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축예금이 부족하고 대출 가능 자금이 부족으로 이 사태가 파이낸셜 리프레션, 억압되어 있는, 금융이 통제되는. 금융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미 달러화와 미군 지불 증서, 밀리터리 페이먼트 서티피켓에 의존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 달러는 물론 외화 달러고 미군 지불 증서라는 것은 미국 군인이 뭐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달러화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페이먼트 서티피켓 지불 증서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뭐 달러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것을 금융 시스템은 두 화폐 내지는 준화폐에 의존했는데 민간 부문은 사전 론 브로커즈에 의해서 운영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한때는 특히 베트남 전쟁 직후에는 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 뭐 예금이고 뭐고 없으니까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채업자들이 고리의 금리로 사채를 운영했죠. Unorganized currency 론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금융저축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그때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국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저축을 동원해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많은 기업이나 가게에서 저축을 하게 되고 그 금융저축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투자 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 금융자원, 인터널 파이낸셜 리소스와 외자를 활용했습니다. 익스터널 파이낸셜 리소스. 정부는 완전히 민간 부분의 금융을 맡기는 데모크라틱 모델과 재벌 금융 모형, 자이바스 모델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 부분의 금융을 맡기는 것은 어, 예를 들자면 모든 은행을 민영화하고 재벌 금융 모형이라는 것은 재벌들이 금융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많은 폐해가 있으니까 조직된 금융시장은 오가나이즈드 파이낸셜
마켓 시스템은 완전히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가나이즈드 파이낸셜 시스템에 반대되는 개념이 순수히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채 시장, 언오가나이즈드 파이낸셜 시스템. 그 사채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부 민간에 맡기는 데모크라틱 모델이나 자이바스 모델이 적합하지가 않고 한국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서는 데모크라틱 모델이나 자이바스 모델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 민간 기업이나 민간 자본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일부 대재벌, 일부 민간 부문의 금융 시스템이 독과점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1950년대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려 하였으나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민간 상업은행들의 대출 증대를 억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금융이 1956년에는 GNP의 2%에 도달했고 그 결과 인플레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를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저축 부족과 초과 대출 수요를 이야기하겠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financial repression. 그러니까 예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높일 수가 없죠. 대출 이자율을 왜 낮은 수준에서 그럼 유지했느냐? 대출 이자율을 낮게 해도 적자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익 전망에 의존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낮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은 기업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대출 이자율이 3%라면은 예금 이자율은 3%보다도 미치라야 되겠죠. 그래야 은행이 이익을 남기겠죠. 클럽시가 되는 부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5%라면 예금 이자율은 2%나 3%.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을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민간 시장에서는 언어가나이즈드 마켓에서는 대출 이자율이 10%인데 은행 대출 이자율은 5%에 유지가 된다면 누가 여기다가 받겠습니까?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출 이자율이 5%에는 수요가 몰리고 저축은 부족해지겠죠. 대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 예금 이자율도 낮고. 그러니까 저축 이자율과 대출 수요가 대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대출 이자율이 낮으니까 예금 서플라이는 예금 공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first gap이라고 해요. 뭐가 갭이냐? 초과 대출 수요가 있는데 저축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투자 수요에 비해서
저축 공급이 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한국 부은행은 리컨스트럭션 뱅크는 결국 재무부로 바뀌고 1957년 일부 상업은행의 민영화를 단행해서 민간은행의 대출 비율을 45%에서 25%로 감소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953년부터 1960년의 기간에는 1900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기간이 되고 경기 위축이 있었고 미국 경제 공선 정책, 확장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1953년, 1960년 사이에는 억압돼 있는 상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1961년 흉작에 이은 화폐 평가절하가 있었고 이 당시에 원조가 중단이 되면서 경기 하강 및 위축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도 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1965년 한일 외교 수립으로 일본의 민간 자본도 유입됐고 전쟁 보상 그러니까 을 어느 정도 받게 됐죠. 정부도 수출 주도 정책에 올인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1965년에 한일 외교 수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비록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일본의 민간 자본이 유치가 되고 특히 포스코 같은 한국 철강 산업의 모노폴리가 일본의 외자 유치로 성안이 돼서 한국의 포스코 같은 기관이 설립되게 됐죠. 그런 회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수출주도 정책에 올인하게 되고 결국 청구됩니다. 이런 것은 뭐죠? 결국은 경제가 분출되는 것이죠. 아주 정체 상태에 있던 경우인 것이죠. 그, 이 테이크오프에 대해서는 지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의 매크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금융 관련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63년 M2의 GNP 비중을 우리가 마니타이제이션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NP라는 것이 실물 경제 액티비티라고 그러면은 뭐 쌀을 생산액 전체를 GNP라고. 당신은 쌀만 아니라 고무신, 뭐 작곡, 그다음에 뭐 모든 공산품을 생산한 가치가 GNP니까요. 그거를 마니가 얼마나 뒷받침해 주냐 하는 마니타이제이션의 지표죠. 그 M2 지표가 올라갈수록 그 경제가 이제 파이낸스가 제대로 되는 경제라고 파악을 하는데요. 보면 12.1%에서 35%대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해외 대출, 국내 대출, 해외 대출 합해서 신용이라고 GNP의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실질 10%를 넘은 추가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1973년에도 76.5%, 로마字 42.1%로 이제 그 오일 크라이시스를 반영한 거고요. 저축에 대한 은행의 최고 이자율도 굉장히 높다가 줄어들면서 어, 줄어든 것이죠. 실질 저축 이자율은 보통 은행의 최고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뺀 겁니다. 가령 최고 이자율을 갖다가 내가 요것에서 인플레이율을 뺀 거니까 실질 저축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뺀 거니까 보통 그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가령 제가 예시를 하자면은 1970년도에 최고이자율이 20,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율을 계산할 수 있게 1970년에 인플레이율은 한 10% 정도 되겠죠. 10%를 빼면 12.5%가 나와요. 그러니까 1975년에는 인플레이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24%가 돼야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개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커버한 기간은 1960년대, 1975년까지의 결과이지만, 네, 최고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뺀 것이 실질 저축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율을 간접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가령 1973년에는 최고이자율이 12.6%인데 인플레이율을 몇 퍼센트를 빼내면 5.2%가 되나요?
7.4%가 인플레이율이 되는 수가 있겠죠. 네, 인플레이율인 도매물가 지수 변화율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하겠네요. 7.0%가 도매물가 지수 변화율이니까 74년에, 73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플레이율은 보통 소매물가 지수니까. 네, 이상으로 한국 정부의 에, 정부의 관계, 그다음에 계좌안의 정부의 세입 구조, 그리고 마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